안녕하세요. 새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넘긴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40대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속한다고들 하죠. 저 어렸을 땐 40대라고 하면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것도 성숙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늙어가는데 오히려 마음은 10대 때와 같을 때도 있고 혼란스러운 적이 많았죠.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혹시 사연 애청자분들도 그럴까요? 아무쪼록 저는 이 사연 채널의 댓글들을 읽는 버릇이 있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면 저와 너무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셔서 언니라고 부르고도 싶고 괜스레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연을 친정 언니들에게 고향 오빠들에게 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딸아이 하나 아들아이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제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안겨준 저희 남편과는 20대 후반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고 저는 그와 반대로 언니들과 함께 공장 일을 하며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저와 언니들에겐 그리움만 가득 안겨주고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재혼도 안 하시고 저와 언니들을 키우셨죠. 아버지는 저와 언니들을 늘 우리 귀한 딸 자식이라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귀하게 키우려고 하셨습니다. 언니들이 워낙에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해놓고 요리나 청소를 해놓으면 못하러 그랬느냐며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실 정도였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저와 언니들은 다들 남자 보는 눈이 높았습니다. 까탈스럽지 않고 아내에게 잘하며 매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찾았는데 이런 남자를 찾기 쉽지 않았죠. 다행히 몇 년 뒤 언니들은 운 좋게 그런 형부들을 찾아 결혼을 해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외였어요. 제가 막내여서 아직 시간이 있긴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초조해지더라고요. 특히 20살 후반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시집가는 걸 보고 있자니 사람이 다 나간 빈 교실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장에 가면 씁쓸한 생각만 한가득 하다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딸에게 올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 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닥달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이상형이었던 저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었죠. 아,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걸리는 점이 있다면 남편과 저의 신분 차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아까 말했듯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의 홀어머니가 저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공장에서 조금조금 돈을 모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점이라면 제가 돈 모으는 건 잘해서 종잣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남편과 같이 마련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홀어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인사를 갈 때마다 다리가 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웬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저를 환영하셨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까지는 아니셔도 은은한 미소로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시집살이다 뭐 이런 거 시킬 생각 없어. 아가씨도 들었겠지만 우리 애가 워낙 착하고 순해서 얘가 사귀었던 전 여자들이 아주 야가 빠졌었거든. 난 그냥 진득하니 순박한 여자면 다 좋아. 아가씨를 보아하니 왠지 그런 사람인 것 같구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없다고 들었는데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게. 시어머니는 나긋나긋한 음성으로 따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성격이 많이 순하고 착했던지라 꽃뱀 같은 여자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술을 먹고선 제게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저를 받아들이는데 구할은 몫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한껏 낮춰주셨던 그 배려 어린 말씀. 덕분에 저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첫 인사를 할 때까지도 난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환상이 깨졌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자매 되시는 분, 이분이 등장하시며 와장창 깨지고 말았답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아주 끈끈한 자매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치 쌍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닮은 외모에 말투까지 시어머니의 판박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었죠.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간 날 사온 선물들을 주렁주렁 바닥에 끌고 내려놓는데 갑자기 인상을 팍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것을 포함해 넉넉히 선물을 사갔는데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언니는 어쩜 며느리가 저렇게 센스가 없어? 선물을 사올 거면 명품으로 사와야지. 저거 딱 봐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거 같잖아. 옷은 또 뭐야? 세탁하면 숭숭 구멍 뚫리게 생겼거든. 아유, 시어머니 모시는 정성은 여기서부터 티가 나는 건데 저런 선물들을 사오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며느리란 애가 생각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됐어, 나이가 어려 그런가 보지. 순간 너무나 황당해 저절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착한 남편도 놀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질 좋은 물건들을 사왔다고 생각한 만큼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동조하듯 계속 수긍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에요. 돈도 많이 썼고요. 명품까지는 무리라서 못 산 건데 시이모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예, 내 동생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어. 너도 이제부터는 어른들 선물 사올 땐 센스 있게 뭐 하나라도 정성 들여 사오는 거야. 이번 기회에 잘 배워두라고 내 동생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겨들어라. 어머니가 조근조근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천불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의 선물을 바라셨던 것이었을까요? 남편과 제 월급을 다 털어서 사온 선물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순간 이 시어머니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예상할 수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가 관광지에서 사온 스카프며 면세점에서 파는 기념품들을 보시더니 이런 건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다. 이거 딱 봐도 다 공장에서 짜맞춰 생산하는 거야. 너 일했던 곳 말이야. 그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올 테니. 나나 우리 아들이 살았던 세계는 네가 지내왔던 세계와는 달라. 격이 다르다고. 수준 다른 거 티내지 말고 앞으로는 뭘 사오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라. 알았니? 저는 여기서 곧바로 뭐라 응수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보아 한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응을 해줬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늘 백화점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셔도 이렇게 대놓고 무안 주시는 게 어딨어요. 이 사람이나 저나 너무 민망스러워요. 엄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라면 꼼짝 못했기에 꾹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나는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어. 특히 내 출신 두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앞에서 할 말인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런 분인진 미처 몰랐어. 나도 미안해. 정말. 엄마가 앞으로는 그런 말 함부로 못하도록 할게. 남편은 저에게 확언으로 시어머니가 다신 막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확신 어린 표정을 보며 저도 그땐 바보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며느리라면 착한 며느리 병이라고 그런 이상한 병이 있잖아요. 저도 신혼 초기엔 딸같이 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갖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셔도 상처는 됐지만 무던히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곧이어 사건은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의 낙관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저와 남편이 사는 신혼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님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며 꼭 저희 집에서 저녁까지 챙겨 드시고 잠까지 자고 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했던지 모릅니다. 저희가 당시 복도식 아파트 3층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곳에 다 참견하셨습니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안까지. 거기다 자기 아들 속옷 개는 모양까지 지적하시며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집어넣니? 모양 다 망가지게. 꺼내 입을 때 불편하잖아. 아가, 넌 다 좋은데 집안일을 너무 못해.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원, 이거 참 내가 번번이 챙겨줄 수도 없고. 저기 어머님, 저 엄마 없이도 잘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 계시는 날이 많아서 친정 언니들한테 배웠거든요. 살림하는 건 언니들한테 배워서 못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 방식이랑 제 방식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속옷을 접어 넣는 것도 시어머니 말대로 해야 할까요? 그럼 왜 남편은 독립을 했을까요? 그냥 그 집에 살면 편했을걸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참다 이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내내 신기가 단단히 거슬렸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는 일부러 다음날 쌍둥이 같은 자매분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동생도 데려올 거니까 네가 마실 거며 주전 부리면 미리 알아서 다 챙겨놔라. 전날 전화로 저런 말을 주문하시더니 다음날 멋대로 집안에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댔죠. 얘,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우리 출마 떨어지겠다. 시어머니의 동생분은 연달아 계속해서 저를 신요 부리듯 부리셨고요. 저는 잠자코 남편이 오길 일단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도 이 꼴을 봐야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재정비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필 또 남편이 야근에 출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전화로 상황을 들을 때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하잘없는 약속들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분은 연달아 며칠을 같이 오셔 신나게 고스톱을 한판 치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함께 자고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이젠 아침상까지 차려드려야 하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죠.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도대체 무슨 흥이 나서 저러시는 건지 계속 돈을 올려가며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초대해서 고스톱을 치는데 너무 시끄러웠어요. 우리 한 판만 더 치고 가서 조용히 누울게. 그럼 되잖아. 저 방금도 민원이 들어와서요. 옆집 사람들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대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뭐야? 아니 뭔 지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출근이랑 나 노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여튼 넌 그 말을 꼭 다 듣고 앉아 있었니? 그걸 나한테 왜 전하니? 아휴,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린 편하게 놀자. 심지어 시이모는 고스톱을 치실 때 하도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논 탓에 여러 번 민원까지 들어와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이랑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저로선 더더욱 신경 쓰이고 불쾌해지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심부름을 시킨답시고 저한테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하면서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시어머님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 제가 입을 떼게 되었죠. 남편이 여러 번 말려봐도 소용없으니 저라도 나서야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늘은 댁에 가실 수 있나요? 매일 이렇게 와서 고스톱 치고 노시면 저는 제 생활이랄 게 없어져요. 앞으로 고스톱 치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에서 해주세요. 시이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시녀도 아니고 담배 심부름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두 분 뒤치다꺼리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너 지금 네 시어머니랑 나 내쫓으려는 거야?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참나, 아주 며느리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별수를 다 써서 쫓아내려드네. 얘, 너 사람 섭섭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얼른 네 시어머니한테 사과해라. 우리 언니 속상하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말 그대로 노려보고 계셨고 저는 최대한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을 이기지 못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멋대로 휘둘러도 되는 사람쯤으로 전락하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이때 옆에서 세게 말해주며 오늘은 이쯤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차분히 설득했던 탓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나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거의 살기를 띠고 있었고 시이모님은 끝까지 제 욕을 하다 나가셨습니다. 두 분이 나가자마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우리 애 안 생기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인 것 같아. 매일 아침 밤마다 어머니 전화에 방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혼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자다가도 어머님 언제 들어오실까 겁나고 매일 눈도 제대로 못 감은 채로 잔다고. 나 더 이상은 감당 못해. 당신이 책임지고 못 오게 해줘. 당시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원인이 알만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내가 알았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우리 그래도 신혼인데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신혼생활 한번 못 누린 것 같네. 미안해 여보. 남편은 이때 제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얼굴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시어머니를 단단히 단속하더라고요. 다시는 여기에 와서 고스톱 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조금 기다리기로 했죠. 정말 며칠간은 시모의 방문도 없고 연락도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 달 후 어느 날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제가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나서려던 참이었는데요. 정말 저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 영원히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참고로 장보기는 보통 남편과 제가 함께하곤 하는데 이날은 남편이 일이 늦어 저 혼자 이것저것 사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센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쥐어잡더니 그대로 질질 끌어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길만 거세질 뿐이었죠. 감히 네가 내 아들하고 나를 갈라서려 들어? 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한다. 내 아들, 이 김복순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 모르지? 근데 니까짓 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공장이나 다니는 천한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을 꼬시려 들어?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소리를 왕막 질러가며 침을 튀겨가며 말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화보단 무서움이나 공포가 더 앞섰습니다. 그런 광기에 휩싸인 사람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안방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릴 작정이었죠. 어딜 가 이년아! 곱게 대우해줬으면 너도 곱게 나와야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곱깝게 굴어놓고 어딜 가긴 가! 너 당장 빌어.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문 100장 써.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해줄까 말까 했긴 하다마 천한 네가 내 아들과 나를 감히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시킨 값 그렇게 일단 받아보마. 내가 선심 쓴 줄로 나 알아. 호라비 밑에서 자란 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얕보고 자빠져 있어? 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냐? 우리 아들 등골 빨며 사는 주제에 내가 너를 천번이고 죽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에 가슴에 한이 맺힐 지경이야. 알아? 근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한 차례 휘어잡으며 대차게 내뱉은 말에 제가 갑자기 눈이 돈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남편이 오기까지만을 기다리자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혀 사실이 없고 외려 허황된 거짓부렁들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라비 밑에서 자라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는 식의 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이간질을 시켰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머님에 대한 불만 남편에게 털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 힘든 거 어머님한테는 말 못하니까 남편에게라도 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홀로 아들 키우셨으면서 그렇게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다고 제게 말씀까지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홀아버지 밑에서 커 버릇 없다는 등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시어머니는 더 악을 써서 고래고래 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반항을 하자 그걸 더 못 견디시고 이런 하극상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이 정도 소리면 이웃집에서 달려올 법도 한데 저는 속으로 제발 누구라도 나타나 저를 도와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점점 광기의 끝을 달리자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가야 했죠.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지금 집으로 와야 한다고 안 오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잡을 기세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손이 그쪽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죠. 문 앞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니 잠시 후 남편이 급하게 문 열쇠를 닫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안도했어요. 드디어 뭔가 상황이 정리되겠구나 여겼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 해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나 먼저 아내부터 괜찮은지 확인하고 와야겠어요. 아니, 너 어딜 가는 거야? 나 다쳤어.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나부터 좀 봐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멍든 것 좀 봐. 제가 날 떠밀었다. 나 못 들어게 하려고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때리고 짓밟았다고. 나 정말 억울하다고. 억울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나가려 할까 하는 순간 갑자기 남편 쪽 목소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니 상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용히 와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저는 언제나처럼 당연히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는지도 다 말해버렸어요. 참을 이유가 뭐 있나요? 남편도 알 건 알아야죠. 자기 엄마가 저 정도로 아들에게 미쳐있는 분인데 그걸 모른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였죠. 남편은 순간 훅 한숨을 쉬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게.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다 설명해 줄게. 시어머니를 단단히 혼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려고 하더군요. 너무 섭섭해서 그게 말이 되냐며 똑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외려 저를 말리려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선 이런 걸 당하게 해서 미안해.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 시어머니 아래에서 외롭게 자라며 왕따도 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를 잃은 터라 심한 우울증도 겪고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는 막말을 하기도 하는 등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남편을 정말이지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탓이며 그로 인해 가난해진 형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변호사를 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술을 사오면 이쁘다고 뽀뽀를 해주거나 엉덩이를 두들겨주곤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남편은 슈퍼마켓에 가서 제발 술 한 병만 달라고 빌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구걸한 셈이었죠.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쯤 다 괜찮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아들 노릇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당신이 보았던 어머니 모습,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보던 모습이야. 매일 소리 지르고 집안 어지럽히고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에게 이런 짐을 줘서 미안하다. 절대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남편은 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어요. 저도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엔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뒤덮으며 막 흘러내리는데 아마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게 연애 시절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늘 어딜 가나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추려고 하는 편이었고요. 어린 시절 시어머니로 인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그런 모습이 생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그 후 자신에게 이상한 집착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자신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연애할 때도 연애하면 엄마를 버릴 거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해요. 아들, 너 엄마 버릴 거 아니지? 며느리 들어와도 너는 엄마 거야. 엄마랑 오래오래 붙어 살아야 돼. 부부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지만 천류는 못 걷는 법이거든. 알았지?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상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남편이 이 이야기를 뒤늦게 한 것이 섭섭하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해야 했죠. 시어머니건 시아버지건 간에 며느리의 머리끄덩이를 붙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제가 무슨 지옥불에 떨어질 죄를 지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면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슬슬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싶던 참이야. 당신과 결혼하고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정 안 되면 내가 천륜을 끊어서라도 우리 가족 지킬게. 어머니 저러는 거 나도 못 보겠다. 남편의 말은 믿음직스러웠지만 역시나 이때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커다란 냉정기로 들어섰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시어머니는 명절날 저를 봐도 한마디도 걸지 않으셨어요. 남편 말대로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다거나 대놓고 잔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저를 괴롭힌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꽃뱀보다 못한 여자 취급하셨어요. 특히 제가 공순이었던 과거를 비웃으시며 신분 상승을 했다고 탁 꼬집어 비우곤 했습니다. 가장 싫었던 건 어머니 쪽 어르신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건데요. 거기엔 제가 시어머니 다음으로 싫어했던 자매분도 있었고 형제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은근하게 제 칭찬을 하신 뒤 그 다음엔 출신이 미천하고 엄마도 없으니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한다며 돌려가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지. 인물 빼어나 살림 잘해. 근데 너는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야. 우리 때였어 봐라. 너 같은 애는 가족으로 쳐지지도 않았어. 우리 땐 그래도 며느리가 양부모 다 있고 출신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애여야 사람 취급해줬지. 안 그래요, 오빠들? 우리 복순이가 너무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하네. 내조 사람 그걸로 됐지 뭐 그딴 걸 바래. 사람이 너무 욕심 많으면 안 돼. 내가 괜히 그래요, 오빠? 나도 양보하고 이해해주지. 나는 우리 며느리 편이야. 우리 며느리가 신장 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우리 딸과도 같아 얘는. 근데 다만 조금 출신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아니 그래도 상다리는 온전해야지 하나가 부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여자가요? 어느 쪽이건 간에 저는 정말이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에 저도 모르게 구석에서 짐가방을 싸고 있는 걸 남편이 발견하곤 겨우 멈출 수 있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희 친정가족들을 두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왕왕 소리를 지르며 온갖 고함을 지르는 것을 악몽으로 꾸고 난 후에야 제가 정말이지 너무나 시어머니를 증오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어른들 앞에서까지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말까지 꺼내게 되었죠. 그날은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진 날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동생분과 함께한 나들이를 갔다가 그만 차가 멈춰섰다는 겁니다. 고장이 났으면 수리기사를 부를 것이지 저를 부르셔서 대뜸 고쳐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내가 할 일 없는 너를 부르지 누굴 부르냐? 돈 써서 사람 쓰기 싫으니까 네가 고쳐봐라. 그리고 너 공장에서 일했으면 이런 기계 정비 정도는 척척 다뤄낼 거 아니야.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못하겠어? 이깟 것도 못하겠어?
엄마 없이 자랐으니 하기야.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바란 내가 잘못이지. 됐다. 다시 가라. 도대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순간 저도 울컥 화가 솟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니가 혼자란 거에, 이 사람이 어머니 슬아해서 혼자 자랐다는 거에 한 번도 불만 품은 적 없어요. 오히려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대체 제가 엄마 없는 걸 두고 공장에서 일했던 과거를 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그런 반대로 남편이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서 아쉽다고 하면 좋으세요? 뭐야? 여자랑 남자랑 같아?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니?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인데 이것이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제가 저리 말해도 꿋꿋하셨죠. 요지부동으로 자기 아들은 오히려 편모 슬아 가정에서 자라 변호사씩이나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한판 붙게 되신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인생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남편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시어머니를 친정아버지로 인해 어느 정도 고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있었다면 바로 제가 여성에서 엄마가 되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던 중 시어머니가 대단히 생색을 내었다는 겁니다. 너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거야. 저렇게 너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이번에 출산 선물로 백화점 가서 가방도 사줬다며. 아, 네.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남들 보기 딱 좋게 선물이며 이것저것 갖다 주시며 잘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며느리에게 이걸 해줬고 저걸 해줬고 하며 온갖 유세를 떨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며 어르신들이며 모두 입을 모아 저보고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진짜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때마다 막상 전 바짝바짝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이쁜 가방이며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한아름 사오셔서는 내가 너한테 보잘것없이 대접을 받아도 나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우리 손주 생각해서 이렇게나 챙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바로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꽤 먼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거라 기차를 타고 또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아버지가 오신 날 저는 부른 배를 하고 김장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닭달 때문이었죠. 아버진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요. 역시나 김장은 만만치 않았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애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마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지가 몇 번을 전화하셨었나 봐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자 아버진 혹여나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친히 시댁 앞까지 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대화를 듣고 마신 거죠. 너는 양념 버무리라고 했더니 당최 뭐하고 있는 거냐? 이 속도면 오늘 김장 다 못 끝내 이거 사. 우리 아들 힘들까봐 널 시켰더니 아이고 내가 일을 2배로 다 하네 2배로. 어머님 저도 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은 걸 어떡하나요?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양이면 사실 4분이 와서 해도 벅찬 양이라고요. 거기다 저 지금 임신 중인데. 워낙에 김장의 양이 많아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 하면 도통 끝나지 않은 양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또 얄밉게 눈을 부릅뜨며 제 탓으로 몰아가더군요. 아주 또 기가 차게 네가 말하는구나.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 변호사 남편씩이나 두고 살면서 배부르게 집안에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집안일도 잘하고 있고 내조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어머니 위에 김장도 하고 있고요.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는? 너 나한테 험한 꼴 당해볼래? 어디 한번 당해볼 테야? 그 후론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꼼짝도 않자 시모는 남편에게까지 전화해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일러바치었고요. 예, 네 아내가 내 며느리란 애가 지금 나한테 박박 우기며 대들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다냐? 이 엄마 가슴에 피멍 들 것 같아. 이러다 내가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흑흑거리며 우는 신용까지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기어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을 맞받아치고 있자 시어머니는 뭘 노려보냐면서 버릇이 없다고 배추를 탕탕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이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양념된 배추를 들어 제 뺨을 내리친 겁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제가 쓰러지자 꼴 좋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었고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함부로 나한테 대들면 못 볼 꼴 볼 거라고. 이참에 내가 버릇을 단단히 잡아줘야지 안 되겠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운명처럼요. 현관문 밖에서 이 모든 일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주먹을 부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니, 너 이런 취급받고 있었던 거야? 그간?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했던 거니?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죠. 처음엔 제 얼굴에 묻은 김장 양념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며느리가 너무 바락바락 대들길래 혼을 좀 내준 거라고 하더군요. 이때 시어머니의 손도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돈, 제가 상견례장에서 했던 말들 다 잊으신 겁니까? 제가 제 딸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키웠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우리 딸한테 사죄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라고요. 아버지의 벼락 같은 외침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주춤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순한 분이신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끝장을 보자는 주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느낀 것이죠.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사돈 진정하시고. 그래, 며느라, 많이 아팠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약속하마.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그래도 무릎까지 꿇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시어머니의 비굴한 태도에 저는 콧방귀가 끼어졌습니다.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저번 날 사람 머리통을 붙잡고 질질 끌더니 이번엔 사람을 배추로 때려놓고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건 거의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보만 한다면 말이죠. 저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눈빛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우리 딸을 친정집으로 데려가야겠다면서 이혼을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인생에 흠이 될까봐 지금까지 내가 우리 딸 얼굴 안 좋아지는 걸 보고도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용서를 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사돈 못 믿습니다. 예, 얼른 짐 싸라. 아니, 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게 아닐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도 했고 며느라기도 화 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생각도 하셔야죠. 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됐습니다. 우리 딸을 배추 포기로 때려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손주요? 손주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안 보는 게 낫겠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입장 바꿔 당신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당신은 가만 두고 볼 수 있나요? 날 인간 취급이라도 하겠어요? 난 이번 일 절대 못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그 길로 저를 끌고 나가셨고 가는 길에 저와 아버지는 한마디 말 없이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속이 상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전화기도 꺼둔 채 친정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어느새 아버지를 통해 소식을 들은 언니들까지 찾아와 이혼을 하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들은 늘 제 편이었기에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난 다름 아닌 네가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 줄 몰랐어. 애 놓고도 네 시어머니 똑같을 거야. 얼른 연 끊어. 맞아. 둘째 말이 맞아, 막내야. 언닌 정말 네가 시집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 줄 상상도 못했다. 알았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언니, 생각해 볼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연년생으로 낳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를 설득했고 그 끈질긴 설득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한몫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죄스럽지만
날 봐서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전륜을 끊을 거라고 각오도 해보고 어머니한테 제발 그만하시라고 별짓도 다 해봤는데 미안해. 내 역량 부족이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늘 나한테 약속만 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정말 그날 배추 포기에 얻어맞은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 당신이 날 사랑하고 아낀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차라리 이혼을 해줘. 그게 낫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동생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될 거라며 5년간은 최소 거기에서 살 것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동생분의 남편이 이번에 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아들과 사이도 갈라졌겠다. 한국 땅에 있는 게 여간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최소 5년간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난 엄마한테 우리가 어디 사는지 말 안 할 작정이야. 우리 이사부터 가자, 응?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일단 멀리 간다는 것에 전 저절로 안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편과 헤어지는 게 조금 겁이 났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되셨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아이 육아 일에만 전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떠올려봐도 천국 같은 나날이었죠. 구름 위에 떠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겹게 꺼내는 듯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로펌의 월급쟁이 노릇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번번이 그런 욕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땐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구상이며 동업자까지 다 구해놓았다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뛰어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알겠어. 그럼 생각해 볼게.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퇴사를 해버렸더군요. 어느 날 미안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내일부턴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도 났고 속도 상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남편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열성적으로 뛰어다녔어요. 거래처도 만들고 동업하는 사람과 새벽까지 회의하고 제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꼭 잘 돼서 우리 집안 일으킬게. 남편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저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남편이 잘 되기를 응원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의 살림이 문제없이 평탄하게 꾸려나가질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일이 몰아닥치는지 남편의 사업은 6개월 반짝 잘 되더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동업자란 사람이 전부 돈을 들고 외국으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애 둘을 어디에 맡길 데도 없어 고민하다가 친정에 던지곤 분식집으로 출근해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시 로펌을 알아보며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멋대로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좌절감도 실패감도 상당했고 무엇보다 빚이 커서 앞으로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내리 5년을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적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얘들아, 나 이제 한국으로 간다. 아, 왜긴 왜야. 갈 때가 되었으니까 가지. 아무쪼록 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니네 집부터 들릴 테니까 며느라가 너는 진수성찬 준비해놓고 있어라. 내 환영 파티는 해줄 거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환영 파티를 열어달라며 귀국을 하셨고 정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보며 요란을 떠시더니 저에게는 별 말씀 없이 남편과 아이들과만 이야기를 한참 나누셨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인 것 같았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는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그저 앙금이 남아있는 관계, 그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반갑게 맞이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오래 흘렀겠다 애써 웃는 얼굴로 보려 했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해준 음식들을 맛보며 이건 간이 짜다 싱겁다 평을 막 하시며 한 번 더 기분을 상하게 하시더니
기이어 본인의 생신잔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생신잔치요? 그래, 내가 귀국도 했겠다. 간만에 우리 친구들 싹 불러서 크게 파티 열어볼까 해. 애들도 내가 얼마나 반갑겠니? 제가 좋다 싫다 딱히 대답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신잔치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며 제가 해야 할 요리 목록까지 건네주고 가셨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할 것처럼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순간 얼탄 얼굴로 목록을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시어머님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기야 변하는 게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배추 포기를 휘두른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겠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정확히 적중시켜 집안을 뒤집히게 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엔 저희 남편도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저 역시 같은 수순을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우선 시어머니 생신잔칫날이 화근이었죠. 당시 저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든 생활고를 겪는지라 최대한으로 준비해갈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어요. 당장 애들 먹고 사는 돈을 줄일 수 없으니 어렵게 부탁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의 파티랍시고 요란하게 떠드시는 어른들 뒤치다거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일 케이크를 불던 때 제가 그 봉투를 드렸더니 시모가 그 자리에서 봉투 속을 확 들여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봉투의 두께가 얇았던 모양이죠. 저는 저절로 심장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님 봉투 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본 게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더라고요. 20만 원? 이거 내가 잘 센 거 맞지? 너 2년이? 너 나 무시해? 감히? 우리 아들이 20만 원 주라고 했을 리 없고 네가 꼬드긴 거지? 야, 내가 너 때문에 외국 나가 있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한국 들어온 줄 알아?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제 아내한테서 손 떼세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쥐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봉투를 들어 제 뺨을 그대로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애들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애들도 난리가 났고 주변 어르신들도 아무 말을 못 이으셨죠. 근데 이때 남편이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끝까지 모질게 구지 못했던 남편이 그때서야 이제서야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당한 것만 생각해도 어렸을 적만 생각해도 엄마 비위 맞추며 산 세월에 토악질이 치밀 지경인데 이걸 내 아내한테 또 되풀이하려고 해요? 엄마, 더 이상은 엄마를 내 엄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사람 내 가정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나는 내 가정 지켜야겠고 엄마와는 이제 끝내고 싶네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서 우리 가족들 얼굴을 못 볼 것 같다고요. 남편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부터 시작하여 말을 되는 대로 내뱉는데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잇고 남편만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애들과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영원히 연을 끊게 되었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다행히 어느 정도 빚을 해결했고 함께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해 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도 물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몇 번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문자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저보다 더 칼같이 차단을 하더라고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사연 채널의 시어머님들과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적어보게 된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 글이 길어져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나이를 지나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안 이후로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정착해서 많이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인데요. 어느 날은 본인의 우울한 과거사를 털어놓으신 어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도 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분의 사연이 제가 겪은 일화와 전혀 비슷한 게 없었음에도 저의 지난 인생과 흡사한 느낌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 사연이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듯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보는 김에 제 과거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제가 워낙 달병과 장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잡다하게 이런저런 일화를 늘어놓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그러려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소심하고 표현력이 약하였던 어린아이가 그대로 성인이 되어 이런 것이니까 말이에요. 한창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했을 어린 시절,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외롭고 서글플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제 안에서는 그 당시의 우울함이 피어오릅니다. 저라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주위의 분위기와 각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었습니다. 발랄하고 해맑고 그런 면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모름지기 미취학 아동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까불면서 노는 모습이 있어야 마땅할 텐데요. 저는 원체 모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세심하고 소심하게 구는 성격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 우리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같은 주제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열릴 때면 저는 손에 크레파스를 쥔 채 한참을 고민하며 쉽사리 도화지 위에 뭔가를 그려내지 못했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 집이 외동딸 하나 낳고 어려움 하나 없이 사는 것 같은 평탄한 가정으로 비쳤을 테지만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꽤나 특이한 가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였습니다. 어린 딸에게 보통 아빠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식의 말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집이 뭔가 특이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꾸준하게 일을 다니시며 각종 취미생활도 놓지 않고 하시는 등 열심히 사시면서 가슴 한켠에 꿈을 품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이셨지만 그만큼 당신의 인생에 애착이 강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무서우신 분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부장적이신 분도 아니었지만 자상하거나 다정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너는 네 인생을 앞으로 네가 개척해서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빠는 아빠만의 삶이 있어. 원래 사람은 다 각자 살아가는 거란다. 도대체 그 어렸던 제가 뭘 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인지 다 커버린 후에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저한테 어딘가 어려운 존재였어요. 가끔 길거리에서나 대형마트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제 어릴 때가 생각나서 기분이 참 싱숭생숭해지고는 합니다. 저랑 같이 걸으실 때 아빠는 어린아이한테 속도를 맞춰주지 않으셔서 제가 거의 뛰듯이 걸어야만 했고 그래서 늘 숨이 차올랐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빠 앞에서 책 잡힐 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귀찮아하시는 반응을 보이실 때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었죠. 이때부터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남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는 습관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입버릇처럼 너만 없었어도 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더 자유롭게 살았을 거라고 하셨죠. 언제 어디서나 저를 향해 너만 없었어도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엄마의 말씀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라는 동안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과도할 정도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착한 아이가 되어서 사랑을 받으려고 눈칫밥을 먹느라 답답하게 살아온 저였습니다. 타고난 성정과 기질 위에 가정 환경이 덧붙여져서 저는 더욱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살아왔죠. 남편은 바로 그런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해주었던 남자였습니다. 나는 네가 순딩이라서 좋더라. 헌신적이기도 하고. 성질 더럽고 드세고 자기 주장 강한 다른 여자애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너같이 착하고 예쁜 여자가 있는 줄 모르겠어. 나는 처음 너 봤을 때부터 네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
그렇게 저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왔던 남편과 저는 연애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승낙의 뜻을 밝혔었더랍니다. 저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좋게 봐주고 그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여겨주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행복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떤 식으로 결혼해서 사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남들 수준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7개월 뒤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또 지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딘가 남편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매사에 답답하냐?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저한테 서슴없이 하는 것부터가 그렇게 여겨졌죠. 제가 짐작하기로는 남편은 변함없이 답답하게 구는 저에게 슬슬 질린 것일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가 귀찮으니까 밖으로 돌게 되었고, 그러면서 괜히 자기가 속으로 찔리니까 저에게 투덜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런 짐작이 섰던 것이고요. 당시에는 남편에게 나쁜 생각을 품거나 찍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걸 환불을 못 해왔다고? 내가 분명히 어제 말했지? 이거 잘못 산 거니까 당장 내일 가서 환불해오라고. 그래서 너도 알겠다고 대답했었잖아. 그런데 왜 또 이걸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건데? 그랬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너무 익어서 반점이 핀 것이지 상품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신선식품인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환불을 받으러 가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하다니? 뭐가?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이상한 걸 판매했으면 당연히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고. 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되냐? 이게 다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네가 돈을 직접 벌어봐야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줄을 알고 이렇게 멋대로 안 굴지. 나는 돈을 매일 힘들게 회사에 나가서 벌어오는 입장으로서 진짜 너를 보면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나. 별것도 아닌 일이 크게 번져버린 상황에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럽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벌고 집에 아기를 보는 전업주부이긴 했으나 저희 친정집에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레 그 부분을 말했더니 남편이 진짜 환장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 제발 논 좀 잡아라. 너는 가만 보면 참 사회성이 떨어진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겠어. 왜냐고?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업장에서 네가 민폐를 끼치고 다닐 것이 눈에 훤하거든. 너는 네 부모님께 평생 감사 인사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불효녀야. 알긴 아냐? 하긴 이것도 모르겠지. 괜히 내가 너를 미련곰탱이라고 부르겠어? 분명 연애하던 시절에는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든다면서 저를 향해 순딩이라고 애칭을 지어 불러주었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요. 순해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저를 미련한 곰탱이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애정을 담아서 놀리는 게 아니라 저를 짜증스럽게 여기는 태도로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서부터 제 안에서 남편이 확실히 변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었네요. 그전까지는 홀로 힘들고 외로운 육아를 하면서도 남편의 탓을 하거나 그 마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슬슬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오만 지적을 날려도 그러려니 넘길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제 딸을 들먹이면서 조롱할 때는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너 닮을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자기 엄마 닮아서 미련하고 답답하고 자기 입속 하나 챙길 줄 모르는 멍청이로 자라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대참사 일어나는 건데 완전히 수습 불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나 말투에서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심이라든지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였어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제 딸을 성심성의껏 돌보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 안에서 새지 않도록 단단히 정비를 해두면 밖에서도 새지 않을 거야. 지금은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도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내조를 하면 남편도 가정적인 사람이 되겠지. 결혼하면서 내가 그랬던 모습으로 될 거야.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졌던 저였습니다. 조선시대 아낙네도 아닌데 사고방식이 왜 저렇게 흘러갔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주체성이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었고 반드시 타인을 통해서만 저라는 존재를 확인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의 모든 면모가 다 마음에 든다며 구애를 해온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 제 안에서 모든 의존도가 남편을 향해 발동되었던 것 같네요. 집안일에 소홀하면 남편 눈에 차지 않을까봐, 혹시 남편이 잘 때 아기가 울면 나에게 잔소리가 날아들까봐 이런 걱정들로 저는 매사에 전전긍긍을 하였으니 말 다 한 것이었네요. 저는 제 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무척 길었었기 때문에 딸이 옹알이를 하고 걷고 뛰고 그 다음으로는 저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남편한테만 쏠려 있었던 제 의존도를 점차 딸에게로 분산시켜 왔습니다. 딸이 잘 먹고 건강한 하루를 보낸다면 제 존재의 가치는 그날 인정받은 것이었죠. 남편과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도 이제는 저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딸이 있었으니 그 이전보다 덜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의존도를 키워가면서 점차 변해버린 남편의 괄시를 버텨내고자 했던 저의 바람에 균열이 생겨났어요. 미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맞고 왔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기는 한데 친구랑 놀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였대.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기는.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았나? 나는 우리 딸 최고로 키워주고 싶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딸은 어린이집에서 만만한 아이를 찍혀서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거지? 만만한 아이라니.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그거 전부 다 아니야.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아, 됐어. 또 쓸데없는 감정 호소만 구구절절 늘어놓겠지. 사실관계만 똑바로 말하면 되는데 감정에만 치우쳐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네 말버릇은 이제 질려. 만약 미진이가 아직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태였다면 진짜 억울했겠다. 자기를 잘못 키우고 있고 자기 편은 들어주지도 않는 엄마의 만행을 나한테 알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또 이렇듯 별거 아닌 일이 남편을 통해서는 크게 부풀려졌고 그 비난의 화살표는 저에게로 꽂혀왔습니다. 저는 제 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이상한 쪽으로 전달한 것일까 봐서 걱정하였지만 그것은 기우였어요. 남편은 제 딸이 1을 말하면 10으로 부풀리거나 딸이 꽃에 대해 말하면 풀에 대해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등 일부러 과장을 섞어서 왜곡을 하여 저에게 써먹었습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이간질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딸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자 하는 남편의 작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역시 남편을 좀 더 성의껏 내조하고 딸을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것밖에는 없겠지. 저는 또다시 작은 세상에 갇힌 결론만 내렸고 남편이 저를 두고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키는 무능한 엄마, 애가 너를 닮을까봐 무서워 죽겠다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이어갈수록 집안에서 더더욱 초라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앞에서는 숨소리 하나 허투루 내뱉지 않는 제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나로 인해 이 사람의 기분이 지금 나빠진 것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매순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구는 것이 저한테는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니까요.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의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에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저는 결국 이런 쪽으로든 저런 쪽으로든 아무런 확실한 노선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 해대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토록 유약하고 정신이 산만했던 불쌍한 저란 여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실이 다가왔습니다. 설마 싶었는데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일 것이라고 애써 제 안에서 포장지를 열심히 해왔건만 그런 수고의 보람도 하나 없이 정말로 그 여자랑 남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차라리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얼굴이 끝내주게 예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대는 저보다 고작 1살 어린 여자였고 제가 남의 외모를 평가할 주제는 못 됩니다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누가 보아도 예쁜 얼굴과는 거리가 좀 있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몸매가 대단하게 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집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고 학벌이 굉장한 것도 아니었으며 직업의 배경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 이 의문부터 가장 먼저 품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무슨 이유에서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거야? 토끼 같은 귀여운 어린 딸과 자기만 아는 바보 같은 조강지처를 두고선 바람을 피울 만큼의 굉장한 매력이 그 상간녀에겐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면서 저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해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 피해를 당한 장본인, 바로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의 바람이 진실로 드러난 이상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린 결론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었고 딸은 가정의 근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곧 저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잃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몰래 수집한 상간녀의 번호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제발 헤어져 주세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립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를 부디 놓아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상간녀가 푹 파는 작은 소리를 시작으로 이내 크게 웃어젖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 되어서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참이나 실컷 웃은 상간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오래간만에 속 시원하게 웃어봤네. 저요, 그쪽처럼 웃긴 사람 정말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웃기다고요? 저에게는 웃겨드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왜 웃기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어 들어가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웃긴걸요? 가족만 바라보고 헌신적으로 사는 분이신가 보다. 오빠한테 듣긴 했지만 역시 장난 아니시네요. 보통 특이한 게 아니신 것 같아. 그쪽이 불쌍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전혀 안달이 나진 않았어요. 저한테 푹 빠져서 매달리는 건 오빠 쪽이에요. 바로 그쪽 남편이 저한테 미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씀을 잘 해주신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 내가 왜요? 나는 오빠랑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걸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잘 놀다가 그쪽에게 다시 돌려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만나보려고 해요. 상간녀가 발랄하게 떠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상간녀는 혹시 지금 우는 거냐면서 너무 웃긴다면서 저를 조롱하였어요.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관하지 않은 채 흑흑거리며 우는 소리로 상간녀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남편하고 헤어져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원한다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 부탁 들어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싹 다 무시를 당하였고 전화를 끊기 전에 상간녀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본인이 되게 정신병자 같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절대 정상 아니에요. 와, 진짜 세상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오빠가 나한테 왜 빠졌는지 그쪽하고 대화를 잠깐 나눠보니까 바로 알 것 같네. 내가 남자라도 그쪽 같은 여자하고는 살기 싫을 거예요. 바람핀 오빠의 잘못이 아니라 바람을 피게 만든 그쪽의 잘못이니까 반성이나 하시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번호는 차단할 테니 연락하지 마시고요. 통화가 종료된 휴대폰 화면을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5분 가까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멍하게 휴대폰 액정만 쳐다보면서 방금 제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참 하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조롱과 폭언을 들은 게 가장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한 것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신병자 같다는 말을 들은 것에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저에게 제일로 강한 타격을 주었는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을 했었네요. 제가 봐도 저는 정말 범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민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으니 그날 저는 기진맥진을 하여서 남편에게 도저히 이 문제를 꺼낼 엄두를 못 내었고요. 다음날 저녁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며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길 바란다는 제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 떠드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정말 괜찮은 여자야. 내가 놓치기 싫은 상대이고 왜 진작 못 만나고 지금에서야 만나게 되었는지 운명을 저주할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아끼고 있어.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기분이 들뜰 거라는 가정이 들 정도로 낭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발언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상간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생각인데? 계속 만나겠다고? 나를 두고, 우리 딸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가 꾸린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거야? 제가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남편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남편은 저를 정말 지긋지긋한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응시하면서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처럼 미련한 곰 같은 여자랑 살기 싫어졌을 뿐이야. 여우 같은 여자랑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본심이야. 너한테 들키지 않았더라면 내가 먼저 이 사실을 밝히진 않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진심을 알려주는 거야. 미안한데 더 이상 너한테서 어떠한 매력도 못 느끼겠다. 넋이 나간 채로 굳어버린 저를 내버려둔 채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어요. 고작 매력을 못 느끼겠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집안일을 다 하였고 제가 저의 뱃속에서 품어내서 세상에 내보낸 딸의 육아도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며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 엄마가 돼본 것이었기에 지식이 없었고 서툴렀지만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며 지나왔던 과정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였죠. 저의 모든 면모가 좋다고 말해준 남자를 위해서 완벽한 내조를 해왔습니다. 끼니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레 직접 만들어 내어놓았고 남편의 속옷이며 양말까지 세심하게 다루며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제는 너의 그런 모습들에 질렸다고 선언을 해온 남편의 태도가 본심이 아닐 거라고만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해온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었던 것이라고 저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것만 같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저의 그 무력한 습관을 멈추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남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소중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제 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만 보이면 우리 딸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슬픈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랑 꼭 이혼을 해야겠고 딸을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하면 저는 남편과 딸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안 돼.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 내 딸은 내가 지킬 거고 반드시 내가 키울 거야.
오랜 세월 축적되어 있었던 뽀얀 안개가 처음으로 옅어지면서 저로 하여금 똑바로 앞을 보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자마자 저는 그 이후로 남편을 향해 경계태세를 발휘했어요. 저에게서 절대적인 신과 같았던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저에게서 소중한 딸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킬 작정으로 저는 남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고 그런 저의 변화를 감지한 남편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 또 자기가 애엄마라고 그러나 본데 어림도 없지. 나는 절대 내 딸을 미련 곰탱이처럼 크게 할 순 없거든. 여우처럼 자기 입속 챙기고 당당하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으로 크게 할 거야. 제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꿋꿋하게 버티면 그만이긴 했습니다만 남편은 자꾸만 저의 신경을 건드리며 정신력이 약하고 성정이 무딘 저의 약점을 공격해댔습니다. 제발 나가 떨어지라면서 고사를 지내는 행위였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길에 남편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상간녀를 마주치고 제가 얼마나 기겁했었는지 모릅니다. 집에는 제 딸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죠. 집에 멋대로 데리고 온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겠는데 어떻게 애가 있는데도 이럴 수가 있어?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 이건 애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제법 큰 소리로 대들 줄도 알고 많이 성장했네. 그런데 나는 애 아빠고 이쪽은 애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애를 만나지 못할 이유라도 있나? 너만 빠져준다면 이상적인 가족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보고 있겠지? 하여간 미련한 여자 같으니라고. 남편이 저에게 날카로운 말을 날렸을 때 그 옆에서 상간녀는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며 태도가 굉장히 달랐고 자신감이 넘치더군요. 어째서 저랑 그토록 상반된 사람이라며 남편이 떠들어댔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별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거쳐 결혼을 하며 살다가 상간녀 같은 여자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매력에 남편이 홀라당 넘어간 듯 싶었어요. 실제로 상간녀를 마주하고 난 뒤로 저는 극심한 두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별거 안 해도 자꾸만 식은땀이 나고 컨디션이 오락가락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 딸 생일이 다가왔는데 당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앞당긴 주말 일요일 저녁에 제가 딸이 잘 먹는 파스타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조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딸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도 불렀고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먼 곳 가는 거 아니니까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어서 어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테이블을 넓게 쓰면서 파스타도 주문하고 피자도 시키고 작은 케이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미진이 생일 파티 잘하고 있었어? 아빠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선물 사오느라 그랬어. 갑자기 남편이 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딸이랑 생일 파티를 할 거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같이 하자고 말을 꺼낸 적이 없었고 제가 독단으로 벌인 일이었거든요. 또한 남편은 상간녀랑 데이트를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애써 외면을 하면서 딸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겠노라고 굳은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등장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옆으로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름 아닌 상간녀였어요.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서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제 표정은 굳어버렸고 딸의 친구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니까 그냥 해맑게 음식이나 먹더군요. 당황한 딸이 눈만 굴리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제 딸한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시 공주님한테는 분홍색 꽃이 어울리네.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 바로 여기 있었네. 아주 능청을 다 떨더군요. 그런데 제가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포착해버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품에 꽃다발을 안아든 제 딸이 상간녀가 계속 칭찬을 이어가니까 이윽고 배시시 웃어 보이더군요. 공주님이라느니 너무 귀엽고 예쁘다느니 깜찍하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상간녀가 칭찬을 해댔는데 그 말이 제 딸은 듣기 좋았나 봐요.
나는 남들 앞에서 내 딸을 저렇게 칭찬해주고 축해 세워줘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출처 모를 속상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획 돌렸다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화장실로 피신했었네요. 눈물을 수습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저 시간 보내고 미진이 친구들도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이만 가봐. 뭐라고? 내가 준비한 시간인데 왜 멋대로 끼어들어서 빼앗아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딸 생일에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네가 원한다면 남아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는 너를 위해서 권하는 거야. 너도 지금 자리를 뜨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어? 남편이 자기 아내인 제 앞에서 상간녀와 자신을 묶어서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확고함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 속으로는 상간녀를 상대하기가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겉으로 티를 내면 정말 끝일 것 같아서 애써 표정 관리를 해댔습니다. 이날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밤에 잠을 못 이루었고 새벽에는 화장실로 가서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야 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내과를 갔다가 다음번에는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암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도 충분히 힘들어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은데 암이라니. 저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력에 암이 없었고 저는 소심한 성정을 따라서 식습관마저 자극적인 걸 즐기지 않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도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듯 해주었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뇌리에 남더군요. 본능적으로 그게 원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기에 발견하신 것은 천운이라며 천만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 날 저는 의료진이 당황해할 만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딸한테도 제가 한없이 못난 엄마인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차라리 의료사고라도 나서 세상을 떠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했죠. 병실에 멍하게 누워있을 때 저를 찾아온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식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와준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어요. 하도 교류를 안 하고 지내서 그렇지 저에게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삼남 중 차남이었고 아래로 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동서를 처음 본 게 제 딸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도련님이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소개와 함께 등장했었고 초장부터 저를 향해 기선제압을 하였던 인물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서는 눈빛까지 매서운 데다가 말을 내뱉을 때 거침이 없는 동서 앞에서 저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일 뿐이었죠. 저는 동서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더랬죠. 왜 혼자서 나를 찾아온 거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죽겠는데 갑자기 동서까지 마주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반갑게 미소를 지어주었는데 저한테 동서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님, 난데없이 제가 찾아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싫으시죠? 그런데 형님 성격에 절대 티는 못 내실 테고요. 제가 의외의 말을 들은 것에 깜짝 놀라서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다 알만하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어려워하는 걸 뻔히 알고는 있지만 도저히 좌시할 수는 없는 건수가 생겨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집 밖으로 돌고 있었던 것을 시댁 식구들도 한참 전부터 눈치를 다 채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 자기 스스로 시부모님께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다는 뉘앙스를 넌지시 풍겼다는 것입니다. 동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내색은 않고 그래서 그 여자가 대체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이 나신 거냐며 시부모님께 슬쩍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하는 여자인지만 딱 듣고도 왠지 예감이 묘하게 들더라니까요.
설마 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형님, 그 여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동서가 아는 사람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남편이 제 친구의 사촌 오빠거든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라뇨?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였어요. 충격에 허우적거리는 저에게 동서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건네주었습니다. 받아보니까 상간녀의 결혼사진이었어요. 별로 안 예쁘게 생겨서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 여자 그거 성형수술한 거예요. 눈이랑 코랑 다 공사한 거고 이빨도 자기 거 아니에요. 동서는 연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며 아마도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상간녀와 바람이 난 게 틀림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상간녀가 유부녀인 것도 모르고 놀아나는 것이었죠. 갑자기 헛웃음이 나더군요. 6다리만 건너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니 진짜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헛짓거리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형님, 이혼하실 거죠? 전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착한 거랑 바보 같은 거랑은 엄연히 달라요. 당하실 것인지 당하게 만들어주실 것인지 저는 이제 형님한테 오롯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동서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오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주책맞게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였죠.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동서에게 고마웠고 그래서 제 딴에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서가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어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네요. 동서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쪽에서 태도를 바꾸어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는 제가 절대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해줄 여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놀아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유형인지 초반에 파악을 마친 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던 것이죠. 동서의 조언을 받은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약은 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미련한 곰탱이라고 비웃었지? 내가 진짜 여우의 재간이 뭔지 보여줄게. 저는 태어난 이후에 자기 때문에 혹시 암에 걸렸다고 제가 따지고 들까 싶어서 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의 상황을 읽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남편 같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제 눈치를 웬일로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 나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걸. 나는 그냥 우리 딸이나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 바람이야. 제가 슬쩍 그런 식으로 운을 띄웠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우리 딸 미진이는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애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엄마의 손길을 받는 게 가장 나을 때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 여자랑 불륜 관계를 벗어나 정식으로 시작하려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당신한테 보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제가 체념한 기색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자 남편이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여댔습니다. 집도 포기하고 나갈 테니 매매 시세의 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만한 현금까지 수중에 모자라다는 얘기에 당장 나오는 대출을 싹 받아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던 물건들이며 가전제품들은 전부 가지고 나가겠다고도 하면서 남편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내 마음 변할지도 몰라. 당신도 알지? 나 당신 없으면 세상을 혼자 못 사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당신의 진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나올 때 당신도 얼른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당장 내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 남편은 당장 이혼 서류에 먼저 사인을 하였고 소액 대출부터 이것저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입금받고 나서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네요.
이미 이삿짐 센터랑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월세 매물을 알아두었던지라 제가 그 집에서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남편이 당황해 하더군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한 어린 딸은 단박에 제품에 안겨들었고 함께 나가서 살기로 하였죠. 이쪽도 상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주든지 할게. 이혼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미안한 일 많았다. 남편이 겸연쩍게 그러는 것에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스스로를 신기해하면서 서글픈 표정을 꾸며냈습니다. 제 딸을 지키고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된 것이었죠.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여자에게는 아직 비밀로 했지? 이혼했다는 소식을 깜짝 선물로 주면 분명히 그 여자가 엄청 좋아할 거야. 둘이 잘 어울려. 앞으로 잘 살아. 나한테는 둘 이야기로 연락하지 말고. 저는 홀가분하단 표정을 다 감추지 못하고 싱긋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남편은 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상간녀에게 성급히 이혼 소식을 밝히지 않았고 깜짝 선물로 밝힐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딸과 집값의 반과 모든 살림살이를 챙겨서 떠나고 난 이후 남편은 상간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꽃까지 사들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했다는데 그 앞에서 상간녀가 까무라쳤다네요. 설마 제가 이혼을 해줬을 줄이야. 상간녀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이혼을 했냐면서 상간녀는 화를 냈고 프로포즈를 위해서 옷도 빼입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남편은 직감했을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간녀는 자기가 유부녀란 걸 밝히기는 싫었는지 남편에게 대뜸 헤어지자고 하였지만 화가 난 남편이 그 이유를 캐묻다가 결국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었다니, 유부녀였다니,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남편이 거품을 물고 발작해댔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고 수습을 하는 건 불가능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면서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뒤 숨을 죽이고 있던 상간녀에게 저도 깜짝 선물을 보내주었지요. 이혼할 때 상간녀 소송 안 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었거든. 너한테서 위자료 좀 받아내야겠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이걸 왜 망설이겠어? 저는 느긋하게 지옥으로 떨어진 상간녀의 비극을 음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정신없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선 술을 엄청 마셔대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였다 그랬고, 불륜행각이 밝혀진 상간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붙어먹으려고 자기들끼리는 시도를 했었나 본데 이미 균열이 간 관계에 무슨 봉합이 되겠어요? 동거를 했다가 한 달 만에 파토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너같이 나만 알고 자기 가정만 아는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정신 나약하고 마음 유약하다는 이유로, 그게 질린다는 이유로 너를 저버렸었다니. 내가 눈이 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호소를 하였고 딸까지 들먹이면서 재결합을 해달라며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1순위는 명백히 딸이었고 남편은 저와 딸의 오붓한 일상을 해치는 적이었을 뿐이에요.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가엾고 안 됐다면서 동서가 분위기를 잘 조성해 놓은 덕분에 제가 곤란한 일을 추가로 겪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동서한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제가 정신과를 다니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동서입니다. 저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받으면서 점차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슬아슬한 정신 상태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를 가로막고 있었던 안개가 사라져갈 때마다 서글퍼졌습니다. 이토록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요. 저처럼 답답하게 살아온 사람도 드물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앞으로 누구보다 당찬 아가씨로 키워내고 싶은 딸이 있었고, 동서처럼 제가 잘 되기를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달라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지금은 훨씬 나아진 상태로 제법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